저는 지난주에 앞에서 발표하셨던 이제 비올레르틱이 갖고 있는 보건 건축 개념, 그거 이제 연장선으로 비올레르틱이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를 이제 소개하는 파트를 맡았고요. 제목은 비올레르틱이 베즐레에서 했던 성 마리 마들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마리 마들렌 교회는 라 바실리크 드 베질레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위치는 부르고뉴주의 욘현의 베질레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습니다. 건축 시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더라고요. 1120년 그리고 1195년, 그리고 그 이후에 1840년에 비올레르딕이 이제 역사기념물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한 복원 건축 작업까지 크게 이제 이렇게 건축 시기가 나뉩니다. 총 면적은 3,600 제곱미터고 이 복원 작업에 든 예산이 60만 2천 프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숫자에 잘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한번 구글에서 이 60만 2천 프랑이 현재 가치로는 얼마나 할까를 찾아봤더니 1900년대 150 프랑이 최소 750에서 최대 1,500 유로의 가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치는 좀 차이가, 이 갭이 상당히 많이 나지만 이를 하나로 환원을 해 보면 최소 현재 저희 시점에서 최소 39억 에서 최대 78억 까지 이 예산을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십억이 들었던 프로젝트였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고요. 이 베즐레 성당, 이 교회가 비올레르딕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그의 보존 건축가로서 제일 첫 작품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베즐레 교회가 베즐레 교회와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1979년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건 그 위치에 대한 모습이고요. 왼쪽은 이 베즐레 교회의 전면 파사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베즐레 교회의 건축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 858년에 기르하르트 루시옹 백작이 설립을 카롤린거 왕조 양식으로 건축을 했고, 이후에 이제 11세기 중반에 마리아 막달레나의 유골이 프로방스 지방에서 발견이 되고, 이를 베즐레 수도사가 베즐레 수도원 교회에다가 지하 낙골당에다가 안치를 하면서 순례자들한테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 있었던 교회로 이름이 났다고 해요. 더더군다나 이 교회가 위치했던 이 자리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이 어떤 의미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106 년에 주민 폭동이 있으면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화재 발생한 배경을 보면은 이 교회를 건설 공사를 막대하게 하면서 이 공사에 들어간 돈을 그 수도원 영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 주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폭동을 일으키고 주교를 이제 살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가 화재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1120 년에 이 수도원장이 이 화재로 이제 망가지게 된 교회를 성당 본당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교차 볼트를 구현을 해서 다시 짓게 됩니다. 이후에 1135 년에는 이 세 그 복도로 된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를 완성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 입구의 전실을 공사를 완료하게 되는데요. 이 전실은 나르텍스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 입구가 아니라 이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위한 머무는 공간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건축적으로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상당했는데,
기록에 보면은 제2차 십자군 원정 때도 이곳에서 참정 선언을 한다든가 제3차 십자군 원정 때도 프랑스군이 이쪽에서 모여서 원정을 떠난다든가 하는 이 교회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2 세기에서 1215년 사이에 이 유해가 모셔진 지하 납골 땅 위에 동쪽 성가대석이 새로 건립이 됐는데요. 이 성가대석하고 제단이 있는 이 부분을 고딕 양식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40 년에는 교회 중앙에 있는 신도들이 앉는 신랑이 바로 앞에 출입문이 있는데 이 출입문 바로 위에 박곡면이 있어요. 이 부분을 팀파눔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부조하고 이 문을 둘러싼 조각으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3 세기 중반에 이 magdalena의 유골이 가짜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프로방스 지방에 교회 건설을 수도원 건설을 하게 되면서 건설하는 와중에 magdalena의 유골이 비문과 함께 발견이 돼서 그러면 베들레에 있는 것은 가짜가 아니냐 하면서 그 유명했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이 교회가 최고의 전성기일 때는 수도사가 800 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는 1500 년대쯤에 가면은 수도사가 15 명으로 줄 만큼 위상이 하락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1500 년대에 이제 종교 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더 이상 이 교회가 많이 훼손이 되게 돼요. 그래서 1668 년에는 교회가 더 이상 예배 기능이 없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역 주민들이 건물을 소중히 잘 관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건물들이 어떤 이제 마구간으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가게로 쓰인다든지 하면서 좀 훼손이 많이 됐었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에 1834 년에 프로스페르 메리메라는 이 유명한 역사가이자 소설가 이분이 역사 기념물 위원회 대표이기도 했는데 프랑스 전역에 있는 역사 기념물 역 건축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이런 기념물들을 기록하는 일을 했는데 그중에 성 마리 마들렌 교회가 예술사적 기념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처음으로 이 교회를 국가 지도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점차 알려지게 됩니다. 그가 이제 기록을 했던 내용을 보다 보면은 내부 스케치를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천장 구조에서 어떤 작은 돌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건축적으로 본질 자체가 손상이 되었는지, 얼마나 대규모 복원 작업이 필요했는지를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비올레 리딕의 마들렌 복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메리메가 이 비올레 리딕에게 의뢰를 하게 돼요. 근데 당시 이 비올레 리딕은 역사 기념물 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한 단계에 이 작업을 받게 되고 어떤 그에게 있어서 음 이 복원 작업이 처음에 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비올레 리딕이 나중에 그의 건축 어 복 복원 이론을 정립하게 되는, 그리고 후에는 그가 보존 건축가로서 입지를 자리매김하게 되는 이제 프로젝트가 됩니다. 1840 년에 비올레 리딕이 보수공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어 놀라운 속도로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서 놀라운 속도로 1차 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외부 작업을 보게 되면은 성당 외벽에 완전히 새로운 11 쌍의 플라잉 버트레스 버팀 기둥을 건조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이 단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원래 있었던 모습이고 플라잉 버트레스를 대 가지고 전체적인 이 중간에 신랑 그리고 어 바깥쪽에 아이까지 전체적인 기둥 건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플라잉 버트레스는 당시 역학적 계산에 근거를 해서 구조적으로 강화가 되고 또 마치 실을 짜듯이 세공을 하듯이 세워져서 이 품위 있는 외관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내부 부분을 좀 더 낮게 좀 더 개선되게 노출을 할 수 있었던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플라잉 버트레스를 댈 당시에 남쪽 파사드에 덧대어진
1층으로 된 단층으로 된 좀 덜 대표적인 전실은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복원 작업을 통해서 원래의 형태로 노출을 해서 건축 유산이 좀 더 나은 가독성을 갖도록 하는 게 의도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교회의 평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르텍스고 이 중간 부분이고 바로 동쪽 성가대석 고딕으로 된 성가대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내부 수리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서쪽에서 봤을 때 처음에서 세 번째 칸은 구조적으로만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칸부터 여섯 번째 칸까지는 허물고 새로 짓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존된 구조적으로만 수리됐던 이 횡방향의 아치 부분은 음 아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칸이에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찌그러져 있거나 눌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횡방향 리브는 아주 완벽한 형태의 반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비올레르딕이 처음에 그 비올레르딕의 원칙 중에 복원 원칙 중에 세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어떤 개선의 목표는 이르렀지만 그가 생각했던 완벽한 반원 형태를 구현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일관성이 좀 없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 번째 칸까지는 이 다른 종류의 석재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독특한 다채로운 효과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여섯 번째 복원된 부분은 색만 채색을 해서 구현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개선의 복원이 어떤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1844 년은 비올레르딕의 실무 경험에 있어서 전환점이자 나중에 그의 이론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요. 그해 6 월에 비올레르딕이 아직 복원이 되지 않은 이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 칸에 이 고딕식 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기념물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올레르딕은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 칸의 볼트를 더 이상 전통적인 고딕 양식으로 보존하면 안 되고 그 이전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재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들었던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벽 구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볼트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재건한 3 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의 그 경험을 이미 검증을 해 보였으니까 볼트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복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필을 합니다. 또 근데 이게 왜 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복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걸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비올레르딕이 이 내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를 통해서 이렇게 복원을 함을 통해서 "11 세기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본당이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음 여기서 처음으로 비올레르딕이 어떤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양식을 통일하는 완료의 복원 원칙을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비올레르딕의 완전성 어떤 완성하는 이런 그 건축 이론이 다시 어떤 양식으로 복구하고 환원해서 그 유산이 갖는 역사적인 스펙트럼을 좀 더 넓히고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열 번째 칸의 그 볼트는 그대로 보존이 됐는데 이유가 이 긴 신랑의 직교하는 부분을 이제 트랜셉트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셉트하고 이 동쪽 성가대석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이제 고딕 양식으로 양식이 전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변화에 대한 기록의 개념으로 그대로 보존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올레르딕이 갖는 이 복원에 대한 개념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재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이 역사기념물위원회 안에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추구했던 완벽함의
상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자 했던 계획은 현실화할 수 있었는데, 이 일곱 번째, 열 번째 사이의 볼트는 석조로 된 반원형의 횡방향 리브를 다시 이제 규칙적인 다채로운 색을 만들어내서 이전에 재건했던 세 개의 반원형 리브보다 더 완벽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성당에 있었던 장식을 나중에는 제거를 해서 결국에는 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주도들만 남게 되는데요. 이는 어떤 그가 처음에 실현하고자 했던 이제 구조적인 보강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미학적인 바탕으로 고려를 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 복원에 대해서 어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건축 유형을 분류했었던 니콜라스 페그스너는 베즐레의 교회는 장엄한, 이 교회는 품격이 있는 비율과 당당한 화려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했고요. 또 케빈 디 머피라는 인류 예술사학 교수는 이제 비올레 르디게의 베즐레의 재발견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 안에서 그 성 마들렌 내부는 현대 미학으로 역사적 행태를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방법을 알아내는 건축적 변증법, 건축적 담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공간은 역사적 이유의 이상으로 그 대표성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베젤레 교회는 다른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들에서는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특이하고 독특한 현대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올레르딕이 복원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복원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올레르딕이 이 복원을 통해서 어떤 과거의 건축의 언어, 그러니까 건축적 형태적 언어를 좀 더 나은 개선된 가독성을 목적으로 두었는데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19 세기와 20 세기의 관찰자들에게 좀 더 적합한 미적 감각으로 변환해야 된다. 그러니깐 그들에게 상응하는 시대적 감수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게 이 복원의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올레르딕은 이 교회에 대한 그의 저서인 건축 이론 사전과 사전의 이제 건축 부분에서 이 성 마들렌 성당이 장식과 얕은 깊지 않은 이 부조가 있는 독특한 스타일의 엄격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대에 당시 이 교회가 있었던 시대에는 클루니 수도원의 양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클루니 수도원에 의존하는 다른 건축물들과는 달리 비올레르딕에게 이 베즐레 교회는 통일성에 대한 모든 생각을 미스테리한 방법, 신비한 방법으로 자라나게 했는데, 그의 그 건축사적인 어떤 계율에서 보면은 이 복원 작업에서 경험했었던 것을 중요하게 깨달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원을 통해서 어떤 양식의 그 통일을 위한 이 베질레 건축 아이디어의 그 자체에 대해서 역설적으로는 건설적이게 됐는데, 어떤 이런 양식을 통일하고자 했던 그의 생각이 향후에는 그의 그 건축적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건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올레르딕은 과도기적 기념물로서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통해서 이 문자화하고 회화하면서 이 베질레의 신랑을 복원을 했는데요. 어 이 복원된 이 교회가 완벽한 상태가 고딕 양식으로 가는 어떤 예술사적 의미를 그 핵심된 건축 유산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그 비올레 르디게에게나 그리고 그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 고딕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수많은 양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프랑스 국가를 대표하는 프랑스 국가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양식이었는데 이 성당 자체가 바로 어떤 프랑스라는 나라가 현대 국가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어떤 시각적인 대상, 상징적인 건물로서 이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비올레르딕의 건축 복원을 볼 때는 비올레르딕이 수세기 전의 역사적인 본질, 물질들을 이제 파괴하고 역사적인 본질을 파괴했다고 비난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복원을 통해서 베즐레가 오늘날까지 유럽 건축 역사의 모든 개요 작업에서 핵심 기념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 척도에 비올레르딕의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으로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론 교훈적인 관점에서는 성 마들렌 교회가 여전히 놀랍게도 잘 작동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성공한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 비올레르딕이 얘기할 때는 건축 역사는 서술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돼서 기획되고 전시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초반에 이 비올레르딕에게 복원의 기회를 줬던 메리메하고 비올레르딕은 프로젝트가 진행하면서 이 복원 방향을 예전에 교회의 동일한 기능으로 돌아가는 보존이 아니라 박물관으로서 기능하기로 복원 방향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전시되고 표본이 되는 것을 미리부터 원했었던, 그것을 의도했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원 기획 방법은 궁극적으로 당시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전시나 그리고 역사적 유물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모범 사례로 보는 게 프리드리히 어거스트 슈틀러의 베를린 신박물관 같은 역사 박물관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6-1 장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어 제가 더 깊은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원형 그리고 복제된 부분 그리고 예술적인 게 창작된 부분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해서 결국에는 종합 예술 작품으로 결합한다라는 것이 이 비올레르딕이 추구했었던 복원 개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비올레르딕이 나중에 형성된 그의 이론에 종종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교회의 서쪽 파사드에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서쪽 파사드는 1846 년부터 복원이 됐고 어 결정적이고 극단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양쪽에 장식된 측면 출입구는 다시 문이 이제 열리는 기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식은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팀파눔의 이 완벽하고 완전한 새로운 조각 모음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13 세기에 큰 창이 원래 조형물 일부가 버팀 기둥을 대면서 이 주변에 있었던 조각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어 대칭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조각이 어 대치가 된 큰 창이 대치가 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탑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남쪽 탑은 연단의 높이까지 허물고 새로 세웠는데 나중에 비올레르딕이 괴수의 머리 그러니까 낙수구의 머리로 유명해지 파리의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왕관의 난간을 덧대어서 이 탑의 장식들이 더 원래의 것보다 더 정교해지고 이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설의 경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어떤 역사적인 경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그 모습이 어떤 현재 모습에 덮인 듯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도면하고 어떤 부분이 복원이 되었는지가 좀 같이 표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 글을 보고서는 제가 '이 부분이겠거니.'라고 추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그의 많은 생각들이 들어간 이 대담한 생각이 담긴 비올레 르딕의 복원 컨셉이 결국에는 왜 그를 보존 건축가, 복원 건축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나 보게 되면은 질적인 문제, 이 복원에 대한 질적인 문제가 점점 분명해지면서 역사 기념물 위원회 내에서도 첫 해에는 나중에 미래의 복원 건축가들이 따를 수 있는 어떤 척도, 프로토타입을 찾기 위한 강력한 요구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를테면은 1841 년에 에콜 대 보자르에서 고전주의를 교육받은 건축가 프랑스와 드브레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생드니 대수도원 성당을 복원한다는 데에서 많은 비판이 일었고 많은 대중에게 비판의 큰 파도를 일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분이 어떤 반달리즘 복원가로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축 고고학 관점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형상이 있는 조각, 피규어라든지 기하학적 장식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재건 과정에서 이루어진 훼손된 북쪽 탑의 어떤 적극적인 파괴도 거부해서 결국에는 이 재건된 탑이 1846 년에는 다시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철거가 됐고, 결국 이 사람의 이제 복원의 철학이 포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복원적인 질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었던 거죠. 반면에 베즐레이 교회의 복원은 비교적 문제없이 쉬운 방법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올레 르딕의 많은 동료들은 종종 전적으로 가정하는 복원을 했는데요. 이와는 달리 비올레 르딕은 많은 부분을 건축 고고학적 기초에 의존을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올레 르딕의 복원이 1848 년부터 역사기념물위원회 내에서도 어떤 공식적으로 본보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모범 사례로도 여겨졌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베즐레 성당, 베즐레 교회의 복원 작업이 그에게 어떤 건설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의 이제 연장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비올레 르딕의 반대편에 섰었던 러스킨뿐만 아니라 메리메로 대표되는 위원회 내의 많은 온건파들에게도 반에서도 본인의 주장을 확고히 할 수 있었고 확고한 본인의 위치를 자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올레 르딕이 한 시기에 트렌드를 제시했다라고 평가될 만큼 어 이 그에 대한 평가는 아마도 비올레 르딕이 당시에 현대적인 방식으로 기념비를 건축 유산을 기획하고 조직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비올레 르딕의 건축 유산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를 위해 해석해야 한다고 복원 개념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건축 복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 보자고 하면은 역사적 건축 복원은 건축 예술적 개념이다. 제가 이 문구에서 이해했던 부분은 어떤 예술이라는 것은 있었던 것을 한다거나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개념인데, 이 한 문구에서 비올레 르딕이 의도했었던 건축 개념, 건축 복원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가는 고고학적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건축물을 이해하고 습득해서 그다음에 건축물을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개선하고 완성해야 한다. 어떤 역사물을 창작 개념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서 또 살짝 걱정했던 건 이것을 너무 오바스럽게 하면은 '역사적인 왜곡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또 제 개인적인 염려를 해 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축 시대 이후에 건축 양식이 통일되고 단일화하는 그 이상을 위해서라면 나중에 중축되고 변경 사항에 따라서 중축되고 그다음에 해체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어져 온 건축 양식을 통일화하려면 변경이나 중축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굴과 노출을 통해서 기념물의 가독성은 좀 더 잘 보여지게 되고
잘 전시되게 하는 강조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 읽다 보면은 이 건축 유산을 아우스텔룽 전시한다라는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 유산 이 문화재가 전시되고 박물관의 개념으로 계속 다가가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복원은 시대의 제약을 받은 시적인 해석을 통해서 건축 유산을 기념비를 의도적으로 허상의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역사에 바라보는 대상으로 전시한다. 바로 이 비올레르딕이 의도했던 건축 복원의 세 단계가 보이는데요. 어떤 시대적인 어 역사 해석, 그리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 그리고 이를 더 잘 보이게 해서 전시를 한다. 이런 세 단계의 어 그의 건축 복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축 복원을 좀 더 넘어서는 비올레르딕의 제안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올레르딕이 그의 저서인 건축 이론 사전과 건축 보존에 대한 책에서 탐구했었던 19 세기 일반적인 역사적인 복원은 어떤 이제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제로 지워지지 않았던 이런 복원 작업을 뛰어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고딕 양식에 대한 프랑스 건축가들의 관심은 어떤 외형적이거나 장식적인 거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어떤 건설적인 거에도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비올레르딕은 그의 저서인 건축에 관한 이론 사전에서 구조에 대해서 어 구조에 대해서 일단 자세하게 분할을 해서 기술과학적인 부분 관점뿐만 아니라 예술로 묘사를 했는데요. 더불어서 중세 건축가의 유형인 어떤 건설가, 짓는 사람에 대한 부하를 다시 소생을 명확히 권고했습니다. 어떤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올레르딕은 그의 책에서 실험을 즐기는 즐거움, 진실성, 공정성, 그리고 과거를 엄격히 부셔버리는 의지, 또한 예술의 최고의 전성기를 들여다보는 내용을 그의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의견에 의해서 이러한 원칙들이 어떤 고딕의 형태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축가로서 추구돼야 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 강조의 부분은 바로 이 문구에서 볼 수 있는데, 고딕의 모방의 무의미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시에 예술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가져올 이점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현명한 건축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이 장 바로 앞에서는 어떤 역사적 건축 복원에 대한 방법,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역사적 건축 복원의 이면에는 이 건축가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같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올레르딕은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철 구조물을 인삭적 이 철 구조물로 된 어떤 설계 행동 지침을 제시를 했는데, 이 또한 그의 책인 이제 복원 챕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세 건물에다가 지붕을 수선하기 위해서 어떤 현대식 철 구조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철저한 구조 테스트를 한 후에 사용해야 될 것을 권고하게 되고, 이는 이 역사적인 장식 뒤에 숨기며 어떤 고딕의 정신과 반하기 때문에 비올레르딕은 새로운 이 추가돼서 복원된 내용, 추가된 부분을 좀 더 읽힐 수 있고 볼 수 있게 남기는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장에서는 해석적인 복원으로 또 설명이 된다고 하니깐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해한 부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설명하셨던 건물이 네. 앞에서는 이제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교회로 사용이 되는 건물인가요? 아니면 성당으로 사용이 되는 건물인가요? 제가 저도 이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어디 포스팅에는 성당과 교회라는 이 두 단어가 계속 혼용돼서 사용을 해서 제가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이 종교의 그 구분을 잘 아직은 개념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하지만 어떤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등재되었던 용어라든지 그리고 독일어로 봤을 때는 교회라고 표현이 되는데 어 현재도 이런 예배의 기능이라든지 저는 이제 교회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기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안에 그 종교의 성질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비올렛 레디기의 제일 화두가 물질적인 그런 본질을 어떻게 없애고 완전성을 추구하면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거 뭐 vs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었는데 어느 약간 뒷페이지였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네, 이 부분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뭐라 그러지? 유럽의 목조 건축이나 아니면은 동아시아의 목조 건축의 경우에는 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거기는 확실히 자주 그거를 교체하지 않나요? 그런 목조 부재 같은 것들 특히 음. 기둥 같은 부분들은 비가 이렇게 맞으면은 굉장히 그런 부식이나 이런 게 심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쪽은 사실 저도 어디서 읽은 것 같긴 한데 자주 60년인가 100년인가 만에 한 번씩 갈라주게 되면은 지금 동아시아 쪽에 남아있는 건물에서는 사실상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역사적인 본질, 실체, 물질이 없는 거죠. 그쵸.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화재 복원, 보존에 대한 부분이 제일 특화되어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진정성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1994년도에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나왔어요. 일본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 동아시아 건축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양한 재료가 있고 문화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이 재료의 어 교체 작업이 주기적으로 일어났어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에서는 어떤 이 동아시아가 갖고 있는 어 그런 문화재에 있어서 한계,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유산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문화유산이 갖는 가치의 진정성이 이 서구 사회에서 정립되었던 문화재의 가치와는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진정성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좀 제시를 하는 문서가 있어요. 이게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책에서 이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또 제가 나중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음 또 이제 서양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또 이제 동양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또 다른 문화 문화재의 성격에 대해서 이 문서 얘기를 하면서 차후에 제가 또 사례를 들을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특히 네. 성당의 그런 트러스 부분도 대부분 목조였고 네네. 중부 남부 독일에서도 주로 목조 건축이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주거 건축에서 거기는 외관상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긴 했는데 사실 한국처럼 처마가 있는 게 아니고 되게 4층, 5층까지 가는 그런
다세대 주택 이런 개념이어서 그러니까 목조 구조가 그대로 이면에 드러나게 돼서 그게 많이 이렇게 풍화가 돼서 분명히 그것도 고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거를 기준을 잡을지는. 근데 사실 목재로 만들어진 게 석재로 만들어진 건물보다는 관리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관리가 됐다라고 하면 훨씬 더 오래 가지 않나요? 보통 목재를 그러니까 한국을 예를 들면 석재로 만들어진 건물보다 목재로 만들어진 건물이 100년에서 200년 이상도 더 가는 건물이 많거든요. 이게 외부, 그러니까 파사드 쪽에 노출이 돼갖고 풍화작용이나 아니면은 비 때문에 뭐 습기에 의해서 이제 썩거나 하면은 바로 붕괴나 아니면은 이제 갈아줘야 되는 그런 소송이 있지만 관리를 계속 해준다고 하면은 석재보다는 목재가 훨씬 오래가는 그래서 이제 그 나칼티카이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적합한 재료다라는 걸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그 성곽유산에서 일을 하면서 봤을 때는 분명 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재가 갖고 있는 그 장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60년이나 100년이 지나서 목재가 썩게 되고 뒤틀리게 되고 하면 이거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석재는 사실 그 성곽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석재가 이제 안에 토사들이 이제 배불름 현상이라든지 해서 만약에 이 성벽이 붕괴가 되면은 이 재료를 다시 써서 쌓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목재는 만약에 이게 뒤틀리거나 썩거나 하면은 이 재료를 다시 쓸 수 있는 장점은 없죠. 그러니까 새 재료를 구해야 하지만 또 그거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규격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넓이, 크기 그리고 그거를 다듬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또 이 목재를 갈아 낄 때 다른 것들을 이제 잡아주는 동바리 같은 일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또 목재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장수 개념은 있지만 나중에 또 재사용한다라는 개념은 석재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훼손된 석재도 어차피 본래 모습으로 복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석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다 끼워서 맞추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원형에서 훼손이 된 재료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게 두 개가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제 생각으로는. 근데 석재가 훼손된다라는 거는 목재가 훼손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석재가 만약에 이런 성벽에 어떤 한 벽돌, 그러니까 큰 돌이 있다. 그러면은 그 깨져도 거의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나요? 그 뭐라 그러지? 휨 강도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요즘에 보면은 그런 원래 원형에서 그런 돌가루를 좀 모아서 안에 접착제를 넣고 돌가루를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은 굉장히 틈이 아예 안 보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로마에 있는 미켈란젤로 피에타도 완전히 부셔지고 몇 개의 조각도 없어지고 했는데도 지금 좀 멀리서 보긴 해도 외관상으로는 그런 깨진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복원이 됐고 많은 다른 그리스 조각들, 그리스에서 나온 그런 신화 조각들도 그렇고요. 그 조각의 개념으로 보면 어떤 훼손, 그러니까 석재 훼손된 것,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스케일의 석재들이 훼손이 좀 쉽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아까 준영님하고 말씀했던 그 석재는 약간 그 좀 더 큰 단위의 스케일의 암석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깨지거나 어떤 대포를 맞을 일은 이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또 그 성벽이라든지 석재 복원을 할 때 원래 있었던 재료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좀 아날로그한 감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정을 찧어 가지고 석재를 만들고 또 원래의 석재와 색이 비슷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돌에다가 색을 또 입히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날로그로 만든다는 거는 일부러 그런 정으로 쳐가지고 그런 형태를 보이기 위해서 아날로그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왜 굳이 그 문화재 보존 복원할 때는 그러니까 너무 네, 현대적이게 그러니까 막 톱과 그 날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너무 이질감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손으로 직접 만드는 재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 때문에 네. 그런 느낌? 하지만 음, 이게 확실히 복원된 부분이라는 거를 또 확실하게 어필은 하죠. 뭐 색을 좀 더 연하게 한다든지 아, 네. 아니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필을 해요. 그래서 음,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을 관람객들한테 보여주죠. 그 약간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바르셀로나가 아니고 그 뭐야, 스페인의 그 성당이잖아요. 그 지금 막 짓고 있는 거 이런 거지. 가우디가 막 짓고 있는 거. 하늘하다. 그것도 보면은 하다. 새로 쌓고 있는 부분은 막 색깔 다르잖아요. 약간 보면은. 근데 켈른 그런 부분 동성당도 종종 예 화재가 나서 정돈 무너진 보이고 부분. 맞아. 네. 저는 아직 그 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재도 훼손된 부분을 갈아 끼우고, 당시에 있었던 목재와 가장 비슷한 목재로 대체를 하고, 색깔도 뭐 비슷한 색으로 이제 맞춰서 끼울 수가 있는데, 뭐, 이거를 석재와 비교를 했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석재나 목재나 어쨌든 같은 개념인 것 같거든요. 훼손이 되었다. 그리고 훼손된 자재를 이제 복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목재 부분만 따로 이제 떼어내고 훼손이 안 된 부분을 다른 부분에다가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기둥이 전부 다 훼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사용은 못하지만 석재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원석 자체가 전부 다 훼손이 돼갖고 되게 작은 파티클로 이제 나눠졌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다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개념에 의해서는 석재나 목재나 크게 저는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 읽으면서 비올렛 리드게 점점 더 설득이 되고 있어요. 원래 저도 준영 씨처럼 그 복원이라는 거는 되게 좀 보수적인 범위 내에서 다시 좀 말하자면 진정성과 그런 완전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점점 읽으면서 비올렛 리드게 이론에 더 공감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조각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각적인 것뿐만 고려하면 되지만 건축은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그런 안에 들어가고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비올렛 리딕이 그런 면에 있어서 거주하는 환경 아니면은 좀 더 사람들이 감상하는 환경을 좀 더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약간 그냥 복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네. 그 역사적 복원하고 기능적인 복원으로 나눠서 만약에 이 건물 자체를 기능적으로 복원을 한다. 근데 그 플러스 이제 역사적인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올레 르딕이 말하는 그런 복원이 적합하다고 생각은 해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 건축 역사를 반영을 하면서도 지금 현대에 이제 맞추는 그런 기능적인 면도 개선을 시키고 뭐 살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복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게 아니고 아예 문화재나 유산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보수적인 복원 개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저 질문이 있는데 그 뭐야 여기 그 역사적 본질, 실체, 물질을 파괴했다고 비난한 게 그거 뭐 그 양식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고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에는 이제 비올레르딕이 이 고딕식의 볼트를 갖고 있는 것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제 돌아가서 복원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원래 있었던 뭐 원래 있었던 장식물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물질들을 제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원래 그것도 역사적인 부분인데 왜 이것들을 또 파괴를 하고 결국엔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당시 비올레르딕이 지금도 이제 보존 건축가, 복원 건축가로서의 거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하기 이전에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없었던 거죠. 선례도 없었고. 근데 많이 이거 되게 과감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엄청나게 과감하게 개입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또 그에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보존 역사가 계속 진행이 돼서 현대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저도 되게 보수적이게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보면서 그때 당시 시대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입장이 돼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것을 여태까지 잘 관리도 되지 않았고 훼손이 됐던 거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든 다시 또 굴러가게끔 만들어내는 게 잘 만들어서 내는 게 또 이 사람의 어떤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원도 나왔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약간 1840년대 이 19세기가 약간 그 어떤 그 근대 국가의 기틀이 다 껴지는 시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막 이때 막 시청사, 법원, 막 박물관, 미술관, 약간 이런 좀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 건물들이 이때 막 새로 등장했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막 그 새로운 양식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약간 혼란스러웠던 시대.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이제 박물관이라는 어떤 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 양식들을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다른 건축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식에만 이렇게 리노베이션 하는데 신경을 막 썼다면서요. 삽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 복원적인 가치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복원의 원칙들을 이 사람들이 약간 뭐 재정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아까 평가를 그런 할 것. 정도로.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이때 처음 이제 생겨나고 있던 시점이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되게 그런 게 충격적이고 새로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시대 때 뭔가 뭐 양식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딕 가치에는 어떠한 장식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되고 로마네스크에는 뭐 어떠한 이러이러한 뭐 규칙이나 질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그러한 장식들을 뭔가 과감하게 다 떼버렸다고 했잖아요. 아까 로마네스크 장식들을. 그런 것들이 뭔가 그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전반적인 복원에 관한 질문이긴 한데요. 항상 그 복원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시점으로의 복원이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헤노돔 같은 경우는 엄청 그 작은 수도원인가 성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돔으로까지 발전을 한다고 치면 만약에 어느 한 시점으로 뭔가 복원을 한다 혹은 어떤 도면을 기초로 복원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복원이라는 게 어쨌든 되감기의 개념으로 좀 본다면 어느 시점으로 되감을 것인가에 문제가 항상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의 혼재라는 것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그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가연님 말씀하시고 이 시점에 대한 부분도 나온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아, 사실 지금도 그 문화재 복원이나 보존할 때도 어떤 시점에 좀 더 맞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남한산성에 있었을 때는 그 확실한 고증 자료가 있는 시점, 그리고 이 남한산성이 원래는 조선시대에 지어졌긴 했지만 사실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신라시대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남한산성을 신라시대의 성곽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신라시대의 부분은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조선시대에 지어졌던 흔적과 그런 자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조선시대에 더 많이 고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했었어요. 그리고 이 남한산성이 어떤 격변을 거치면서 변화된 시점도 조선시대의 그 어떤 시점이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통합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굴되어 있는 부분, 일단 고증된 자료들, 그리고 현대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유산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완전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보는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세진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 중에 어떤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근접한 시점의 양식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오래된 시점으로 되돌린다고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최근의 양식일수록 그 원형이 있잖아요. 원형이 가진 존재감 이게 있는데 최근의 양식일수록 그 존재감을 그 자체의 존재감이 세기 때문에 원형의 그런 의미라든지 원형의 그런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죽인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웬만하면은 과거의 것을 더 골라라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좀 더 원형의 의미가 좀 더 최근 건 좀 흐릿하니까 좀 더 회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는. 그 약간 그 말이 약간 패션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약간 패션 돌고 돈다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요 전에 거 따라하면 약간 촌스러운 것처럼. 우리 옛날에 거 약간 좀 세련되게 해서 딱 만들면은 그게 되게 예쁜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 말도 했었지만 그러니까 비올레 레딕도 모든 것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이론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늘도 보니까 옛날 그런 문화재 건물에서 철골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반대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원칙이 그냥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도 본인이 하면서 스스로 또 모순을 만들어내고 일관성이 없었던 거는 정말 진짜 다양한 그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성경님 말씀하신 거에서 여기 저는 비올레 리딩만 보고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이런 다른 당시의 복원 건축가들은 상상력에 의존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당의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러지? 벽이 로마네스크여서 그 볼트를 로마네스크를 따라서 좀 양식적인 통일성을 이번에는 좀 더 추구했다. 이렇게 하는 걸 봐서 확실히 그 남한산성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문헌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그 문헌을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복원할지 그런 방향을 잡는 게 이런 사람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파리 노트르담 성당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복원이라고 하는 큰 틀을 봤을 때 사실 건축가가 갖고 있는 복원에 대한 신념도 있기는 한데 그 복원을 결정짓는 거는 그 시대가 원하는 건물주 아니면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노틀담 성당도 현재 지금 만약에 결정권자가 이제 프랑스 시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이제 복원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뭐 사실은 뭐 현대적인 거를 가미를 해도 된다. 아니면은 아예 뒤로 돌아가고 원래 있었던 원형의 모습과 뭐 100% 흡사하게 이제 해라라고 하는 그런 게 뭔가 하나가 딱 결정이 돼야 그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건축가를 고르고 그 건축가는 그에 맞게끔 복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건축가가 갖고 있는 신념과는 다르게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상을 반영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한번 보셨어요? 어떤 작품들 냈는지 공모전 했을 때. 공모전은 아직 안 봤어요. 뭐 어떤 작품들이 올라왔는지는 못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네. 정말 네. 그나마 지금 만들어진 게 가장 보수적인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뽑힌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걸 정해졌어요 지금? 네, 유리로 된 거. 유리로 된 걸로. 미국 건축가였나? 이거 다음에 발표하는 제 주제 중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역사가 길기는 한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축 공모전을 열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들의 그 방향이 복고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 뭐 되게 좀 센세이션한 그런 새로운 복원에 대한 뭐 설계들도 많이 제출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보수적인 그런 그 설계가 이제 당첨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써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걸로 봤었을 땐 결국 결정권자가 어느 방향을 추구하느냐가 복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 결정권자도 아마 그 시대상에 뭐 그 리히트리니에 같은 게 있겠죠.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뭐 덴크마이슈츠나 뭐 이런 역사적인 건물을 복원할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대충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그거에 맞춰서 이 건물의 방향을 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럽으로 유학 온 이유가 말하자면 비올레 리듀크가 비슷한 좀 센세이셔널한 복원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쾰른에 있는 콜룸바 뮤지엄, 피터중터 아니면은 헤르족 데메론이 자주 하는 그런 올드 앤 뉴의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한 합작을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말씀대로 결정권자가 지금은 좀 되게 보수적이어서 그게 정말 불가능하고 그 사람들은 매우 유명한 스타 건축가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정권자 아니면 스타 아키텍트가 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시청이 덴크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왕궁으로 쓰였던 건물. 네. 근데 그거를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복원을 하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복원을 하고 모든 그 결정을 하는 데 있는 그 기준을 시에서 정해요. 그리고 건축가 아니면은 플래너들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만 이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은 참고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명 색깔 하나까지도 전부 다 예전 그 램프 색깔을 고증을 해갖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요. 심지어 LED 등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현대적인 등으로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LED 등의 색깔을 지정을 해줘요. 그 창문 같은 것도 틀을 전부 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틀은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안쪽에다가 따로 유리를 좀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유리를 하나를 덧대고 기존 틀 위에다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복원을 하는 거죠. 형이 말씀하신 지금 복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수적인 복원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과거 어느 시점에 역사적 고증이 된 어느 시점에 존재했던 뭐 조명의 밝기라든지 혹은 뭐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 똑같이
구현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고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네, 그렇게 구현해내는, 네, 근데 저는 약간 최대한, 그 점에 있어서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어떤 가치가 고증이 잘 돼서 그 시점으로 현재 우리가 그걸 똑같이 만들어내는 어떤 노력은 사실 좀 그거는 복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복제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보수적인 가치, 그러니까 보수적인 복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혹은 꼭 그래야만 하는 근거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미 뭐 전쟁을 통해서 파괴된 건물이든 아니면 뭐 사니어룸 같은 개념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노틀담 성당처럼 그렇게 파괴돼서, 그러니까 뭐 화재로 인해서 불이 타서 막 없어졌는데 그걸 현재 시점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일은 되게 그냥 좀 굳이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니어룸 그냥 리모델링의 개념으로도 볼 수는 있어요. 이거를 실제 역사적인 건물로서의 고증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에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발전시키기 위한 사니어룸을 하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청 건물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업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증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니어룸 쪽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뭐 이제 낙후돼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현재 보존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부분도 따로 있는데, 이거를 덴크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건물에 대한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수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외관은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사니어롱을 진행을 하고, 램프 색깔 하나까지 그 통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색깔을 고르는 데 되게 신중을 했던 게, 다른 쪽에 이미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는 쪽에 사용되어 있는 램프 색깔하고 현재 리모델링이 됐을 때의 램프 색깔하고 틀리면은 건물 전체의 밸런스를 봤었을 때 뭔가 좀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나 생각을 해갖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사니어룸에 해당하는 거네요. 네, 사니어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원에 관한 어떤 그거는 아니고, 특정한 한 시를 이제 복원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 자체를 지금 노트담 성당처럼 복원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미 기능적으로 사람이 거주를 하고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좀 많이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기능을 그 페어배송을 시키기 위해서, 약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니어룸 개념이 더 크죠. 여기 나오네요. 근데 저는 이 제출된 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거기에다가 벌집, 그러니까 양봉업 같은, 이건 것 같은데, 유리 노트리담. 오. 양봉업을 이제 거기다가 해서 그 벌들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연에. 근데 대도시는 벌들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환경적인 것도 같이 이거였나? 네. 거기 위에 양봉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아마 그 제일 그 트란셉트에 있는 그 높은 탑에 아마 양봉장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양봉이에요? 자연에서 없어져가는 동물들이 많은데. 네. 벌들이 아무튼 생태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서. 네, 저도 그 말은 들었어요. 만약에 벌들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거. 네, 벌들이 종말을 맞으면은 인간도 종말을 함께 맞는다라고 하는 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당선작이 아닐 거예요. 당선작은 좀 더 그냥 지금과 같은 지붕 형태인데 재료만 유리로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충격적인데요. 만약에 노틀담 성당을 복원을 할 때 그냥 지금 시대상을 반영을 해갖고 이거를 현재 건축의 어느 랜드마크로서 우리는 복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시가 밝히거나 프랑스가 밝혀갖고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는 저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건가?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노트르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복원하는 데 있어서 그 프랑스 정부만의 그 뭔가 디자인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런 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결정 권한이 같이 있나요? 뭐가 있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들이 원래 어떤 본래 등재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설계안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네스코에 보고를 하고 모니터링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럴 것 서로 같아요. 긴밀하게 역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건축, 보존, 전문가도 파견하고 아마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에 맞는 예시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드레스덴이 아마 도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가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리를 하나를 아마 맞아요. 예, 신축을 했는데 신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새로 다리를 지었는데 기존의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아예 진짜 디자인을 새롭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유네스코가 원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엔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취소되기 전에 이 다리가 다리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것을 유지할 것인가를 주민투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좀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다리를 그러니까 신축에 가깝게 하는 것이 통과가 돼서 결국에는 유네스코에서는 도시 자체는 빠진 걸로 그러니까 탈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방금 가연 씨가 말씀하신 거하고 어느 정도 맥락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노트르담 대성당처럼 이렇게 막 리노베이션을 하는 거나 이렇게 되는 거면 이게 새로 디자인되는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유네스코가 말하는 그 가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게 되면 뭐 탈락하거나 다시 뭐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게 단계가 있어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나서 이 주기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이제 자체적으로 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 보고서 보고되는 거 말고도 이제 주변에서 이 문화유산을 감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네스코 위원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유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드레스덴처럼 이런 건설을 해서 유산이 원래 갖고 있던 가치를 훼손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유네스코 안에 이제 자연유산에 있는 이제 보고기관이 있고 문화유산의 보고기관이 있는데 이 보고기관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평가를 해요. 어떤 부분이 훼손이 되고 어떤 부분이 이 원래 세계유산의 가치에 훼손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매년 진행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 유산을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이제 등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을 겪어가지고 전쟁 때문에 아니면 테러 때문에 유산이 파괴가 되고 했을 때는 그리고 자연재해로 파괴가 됐을 때는 이런 유산들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 세계유산 기금이라든지 전문가 파견이라든지 해가지고 이 유산의 가치를 다시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드레스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민투표를 거쳐서 다리가 지어져서 유산을 훼손하게 됐다 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등재된 유산에서 목록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단계들을 유산의 가치를 해친다면은 그런 단계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는데, 노트르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되게 신중하게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매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을까요? 더 있으신가요? 세미나 씨 그거 PPT 끝나고 나중에 좀 올려주시면. 네네. 그리고 아까 성경님께서 말씀하신 그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그 여태까지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 중에 2개의 유산만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제가 됐는데, 하나가 자연유산이 있고 하나가 문화유산이 있는데, 드레스덴 예시가 유일하게 탈락한 문화유산이었어요. 자연유산에서는 오만에 있는 자연유산지가 탈락했고. 네. 그거 외에는 탈락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은 지금까지는 없는데 작년에 그래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2개밖에 없어요. 하나. 근데 그리고 드레스덴의 다리를 건설을 할 때, 신축을 할 때 따로 유네스코에서는 그런 권고 사항이나 뭐 이런 걸 안 했었나요? 만약에 신축을 해갖고 이 전체 풍광을 해치게 된다고 하면은 탈락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언지를 준다고. 경고를 했대요. 경고를 했대요? 했었다고. 네, 경고를 했었다고 하고, 오만에서의 사례는 그 오만에 그 자연유산지가 있는데, 그 자연유산지 안에서 그 아니, 원전이 아니라 그 기름 오일 뭐라고 하죠? 그게 유전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아예 그 나라 자체에서 우리 목록에서 빼게 해달라, 이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요구를 했고,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등재가 되고 나서 어떤 개발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이 보고해야 되는 문서가 있는데, 헤리티지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를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너네 이렇게 하면은 탈락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밀어붙이고 건설을 해서 탈락이 됐죠. 이 경관을 훼손했다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